지난 시간까지 이제 고레스가 두 제국을 점령했던 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만다네의 아들로 태어나서 할아버지 아스테아게스의 살해 위협에 또 하나님의 태어날 것 예언이 되어 있었기에 그가 죽지 않고 결국 그 외할아버지의 나라 메대를 정복하게 되면서 메대 바사 제국,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나라를 그가 고레스 키루스가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이제 갈빗대 세 개를 입에 분 곰, 그 곰이 갈빗대 세 개를 입에 물었던 것처럼 세 제국을 정복했다는 걸 보았는데, 첫 번째 제국이 어디였습니까? 리디아였죠. 크로이소스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리디아를 정복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정복한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 그러면서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 귀환 1차 명령을 실행할 수 있었던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가 제3대 제국이었던 애굽마저 정복했다라면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을 텐데, 그가 애굽으로 눈을 돌린 게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눈을 돌리면서 참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오늘은 이제 고레스의 사망에 대해서부터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가 죽었더라는 지역은 지난번 잠깐 얘기했지만 두 역사가가 기록을 했다고 했습니다. 크세노폰이라는 페르시아 용병으로 갔던 사람이 역사를 고레스보다 한 100여 년 뒤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기록하고 다음에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헤로도토스가 쓴 그 역사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르죠. 크세노폰은 평안히 죽었다라고 이렇게 고레스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면, 지금 나와 있는 마사게타이 원정에 가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나와 있는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마사게타이 족속은 스키타이 인종이고요. 인구도 많고 용맹한, 현재 나라로 한다면 카자흐스탄 지역에 있는 나라가 족속이 마사게타이 족속입니다. 지금 이제 지도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쪽이 이제 페르시아 그 고레스가 태어난 지역, 여기서부터 이제 왕으로 시작해서 이쪽 메대를 접속하고 리디아 정복하고 바벨론을 정복을 합니다. 이렇게 흐름상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복이 이제 애굽을 정복을 했어야 되는데, 고레스가 이쪽 마사게타이 족속으로 이제 공격 루트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죽음으로 가는 길, 혹자는 얘기합니다. 그는 이번 가는 길이 마지막 길인 줄 예감했다. 왜 그랬냐면 가면서 자기 아들한테 왕권을 넘겨주고 가거든요. 뭔가 이제 좀 불길한 느낌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마사게타이 족속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여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왕의 이름은 이제 토미리스라는 여왕이고요. 이 토미리스라는 이 여왕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영화가 나왔어요. 이제 영화를 저도 이제 봤는데, 고레스를 죽인 여성이니까 그만큼 유명한 사람인데, 그 여인이 그 여왕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제목도, 영화 제목도 토미리스예요. 혹시 유튜브 검색하면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이 토미리스라는 여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족속이 이제 마사게타이 족속인데, 그 영화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헤로도트가 쓴 내용은 약간 좀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여왕에서는 고레스가 그 남편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고레스가 마사게타이 족속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가 같이 연맹을 맺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토미리스는 그걸 말리고, 남편은 이렇게 이렇게 우리에게 선의로 베풀었으니까 가서 연맹을 맺고 오겠소라고 하면서 그 머무르고 있었던 바벨론으로 가게 되죠. 지금 바벨론 멸망시키고 이제 그 이유니까. 그런데 이제 고레스가 연맹을 하는데 그것이 상호 평등한 연맹이 아니라 종속적인 연맹을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토미리스 남편이 거절하게 되고, 거절하니까 거기서 이제 바로 제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왕한테
뭐 사고로 죽었다라고 하면서 남편도 죽었으니까 우리 합하고 내가 당신을 대신 나의 왕으로 모시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화에 보면 그 토미리스 여왕이 암만 해도 느낌이 이상해서 따로 이렇게 밀사를 보내는데 그 밀사가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남편을 죽인 건 도적대가 죽인 게 아니라 바로 고레스가 죽였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알려주게 되죠. 아무튼 그 부분이 이제 약간 좀 다른 부분이고요. 아무튼 그 뭐 내용 전개는 잘 모르겠지만 고레스가 이제 토미리스를 아내로 삼겠다고 구원을 한 것은 같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토미리스는 찬성할 수 없었고 그러자 이제 고레스는 평화 협정이 아닌 정복을 통해서 그 땅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정을 하게 되는데 그 나라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강이 있었습니다. 아렉사스 강이라고 하는 그 다리 강이 있었는데 그 다리가 놓여 있지 않은 강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다가 이제 배를 이용해서 다리를 만듭니다. 우리나라 그 해전에서도 그런 거 하잖아. 배를 쭉 연결하고 갑판을 쭉 연결하면 길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토미리스 여왕이 통 크게 나옵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바다 건너올 때 절대 공격 안 할게. 나 그런 쫄장 많으니까 그냥 편하게 건너와. 우리가 3일 뒤로 물러나 있을게 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건너오는 것이 좀 불안하다면 우리가 건너갈게. 그러니까 너희들 또한 3일 길만 뒤로 가 있어. 비겁하게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싸우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강을 건너서 마사게타의 족속의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게 낫겠어요? 그 강을 건너는 위험을 무릅쓰고 아니면 그냥 강 안 건너도 되고 네가 건너와라 이쪽에서 싸우자 하는 게 낫겠어요? 자, 오늘 또 선택 한번 해보셔야죠. 어떤 선택을 하실래요? 건너가실래요? 오라고 하실래요? 오라고. 예, 안 건너는 게 낫겠죠. 그래서 고레스가 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라고 해서 그러면 싸우자. 그랬더니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크로이소스 리디아의 왕이 고레스한테 조언을 해주는 거죠. 전쟁은 자기네 땅에 서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만약에 전쟁에서 그럴 리는 없겠죠. 만약에 왕이 져서 지게 되면 이제 이 족속은 우리나라를 향해서 급격하게 쳐들어올 수 있는 길이 확 열려버립니다. 우리나라 땅에 와서 전쟁을 하니까. 그러나 건너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기면 정복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고 만약에 지더라도 그들은 또 강을 건너오는 동안 우리가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싸우는 거지 그들을 건너오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크로이소스가 리디아 왕이 고레스한테 조언을 합니다. 어떻게 그럼 고레스는 이 조언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죠. 예, 고레스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싸우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가서 싸우는 거. 자, 가서 싸우는 것의 단점은 뭐냐? 첫째, 강을 건너는 위험이 있죠. 또 하나는 그쪽 지형을 몰라요. 그런 단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전쟁은 가서 싸워야 된다라는 크로이소스 왕의 조언을 듣고 가서 싸우기로 합니다. 실제로 이 토미리스 왕은 편안히 건너오도록 3일 길 뒤로 이렇게 물러서 있었어요.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어떻게 전쟁을 싸울까 하다가 크로이소스가 또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이 마사게타의 족속은 날 것을 먹는 집단입니다. 고기를 뭐 이렇게 불에 구워 먹는 거 이런 거 해본 적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적을 공격합시다. 어떻게? 했더니 자, 이제 고기를 숯불에다가 맛있게 구워서 자, 구우면 뭐가 나죠? 냄새가 확 풍기는 거죠. 그 고소한 냄새를 이 적진들이 맡을 수 있도록 계략을 꾸밉시다. 그리고 술도 고기 옆에다 놓고 우리 그 막사는 텅 비웁시다라고 한 거예요. 고기만 꺼주고 그래서 오는 염려 있으니까 비워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냄새가 나니까 또 적이 왔으니까 이 마사게타의 족속은 이제 고레스하고 싸우려고 오는데 싸우려고 오니까 이제 그 오는 소리 이제 말 타고 오겠죠. 오니까 이제 그 소리 듣고 이 페르시아 군은 싹 빠져나가는 거죠. 딱 싸우려고 왔는데 군인은 없고 뭐만 펼쳐져 있어요? 그 맛있는 냄새 나는 고기가 그 앞에 쫙 펼쳐져 있고 또 그 옆에는 뭐도 있어요? 맛있는 술도 펼쳐져 있는 거죠. 자, 군인들 어떻게 했겠어요? 와, 이들 우리가 오는 것 소리 듣고 무서워서 도망갔구나. 이것들 싸워보지도 않고 맛있게 밥 먹다가 도망갔구나 해가지고
예, 자 그러면 뭐 이미 이긴 거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군대를 이끌고 온 게 토미리스의 아들이 이끌고 왔거든요. 아버지 복수하려고 왔는데 이것들 막 겁쟁이들 막 싸우려고 왔다가 지금 급하게 고기 굽다가 치우지도 못하고 도망간 이 비겁한 놈들 하면서 이제 자 이겼다 하면서 마음껏 먹어라라고 하는 거죠. 자 고기만 먹었으면 괜찮을 텐데 뭘 같이 먹었어요? 술을 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술을 같이.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예, 싸우기도 전에 거나하게 취한 거죠. 예, 그때 이제 누가 들이닥칩니까? 예, 크루이서스 말대로 그들이 술 먹고 이제 막 굴아 떨어지고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 되니까 이제 그 틈을 타서 바로 고레스 군이 페르시아 군이 그들을 이제 전쟁 싸우게 되고 그래서 이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그의 아들 토미리스의 아들을 갖다 그의 아들이 스파르가 피세스라는 이름이 잘 안 돌아가죠. 그 아들을 갖다 포로로 잡습니다. 자 아들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분하죠. 속았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어이없는 덫에 걸려서 지금 자기의 부하 장수들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이 꼴로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상황이 토미리스 여왕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자 토미리스 여왕이 이제 고레스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 쫄부야. 정정당당하게 싸울 만한 능력이 안 돼서 그렇게 약은 꾀를 써서 그렇게 하냐? 이 비겁한 사람아 하면서 이제 얼른 내 아들 돌려보내라. 그리고 정정당당히 싸우자. 이게 비겁하게 그게 뭔 짓이냐? 강 건너올 때 난 기습도 안 했잖아. 정정당당히 싸우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토미리스 아들이 술 먹고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 장수들은 다 죽어 있고 자기는 뭐 이렇게 포로 신세가 되어 있고 자 그러는 가운데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니까 왕자가 이렇게 애원을 하니까 고레스가 이렇게 풀어주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풀어줬으면 도망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자결을 택하게 되죠. 왜 죽었을까요? 예, 전의를 불태우는 거죠. 우리 혹시 기억나세요? 화랑도에서 그 어린 소년이 싸워서 돌아가 가지고 백제군을 이렇게 무찌르게 되는 계기가 됐던 그 사건들. 그런 사건처럼 자기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자기 족속이 이 피해 복수를 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게 된 거죠. 이 왕자가 죽었다는 소식은 마사게타의 족속에게 뭐 단숨에 알려지게 되고 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토미리스 여왕하고 자기 나라의 왕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 마사게타의 족속은 이제는 어떻게 싸우는 겁니까? 이제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 거죠. 빼앗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가 싸우면 보통 누가 이겨요? 지키려는 자가 더 각오가 다른 겁니다. 빼앗으려는 사람은 에이 못 뺏으면 다른 거 뺏으면 되지라는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지키는 사람은 이거 아니면 나는 이제 죽는다라는 그 위험이 있어서 이제 단호하게 목숨을 걸고 이 전쟁에 싸우게 되고 결국 그 전쟁에서 고레스는 전사를 하게 됩니다. 아까 뭐 잠깐 처음 얘기했지만 고레스는 자기가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뭘 느꼈는지 감비세스한테 왕위를 위임을 하고 그 강을 건너고요. 그 아들의 감비세스 아들에게는 군사 거느리고 너는 바벨론을 가서 본국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더 도와줄 수 있는 군사도 없었던 거였고요. 결국 참 그 세계를 정복했던 리디아와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을 정복했던 고레스가 정말 어이없게도 하나의 그 부족인 마사게타의 족속에게 죽임을 당하게 됐고요. 그림 속에 한 장면인데 지금 이제 이 여인이 누구라고요? 토미리스. 그 손에 지금 이제 효수했던 고레스의 목이 이렇게 달려져 있고 양쪽에 그 마사게타 족속이 있었던 그림이 있죠. 자, 이 그림이 워낙 이 사건이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 그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이게 토미리스 여왕이고요. 이 지금 머리만 있는 게 역시 아까 했던 그 고레스의 머리죠. 그러면서 여기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포도주 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포도주 통에다가 고레스의 머리를 이렇게 담그라고 하면서 이 토미리스가 한마디 합니다. 만족을 모르는 괴물아, 갈증이 채워질 때까지 피를 들이켜라 하면서 이렇게 고레스가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고레스는 왕으로 올라온 29년 만에 그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캄비세스라는 고레스의 아들입니다. 캄비세스 2세인데요. 캄비세스 1세는 고레스의 아빠고요. 캄비세스 1세 그리고 고레스 그다음에 캄비세스 2세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캄비세스 2세라는 아들하고 스메르디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크세노폰하고 또 헤로도토스 약사가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내용은 역시 헤로도토스의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메데 바사가 몇 개의 제국을 정복해야 된다고요? 3개. 갈빗대 3개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어디요? 리디아. 두 번째가 바벨론. 하나 남은 데가 어디라고요?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까지 정복을 하면 세계 정복을 다 끝내는 거예요. 4개의 큰 나라가 있었는데 메데, 리디아, 바벨론, 애굽, 이집트 4개의 큰 제국이 있었는데 메데 바사는 합병을 했고 리디아, 바벨론은 정복하면서 지금 애굽만 남아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전쟁을 일으키려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막 쳐들어가면 그건 깡패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강자 쪽에서는 살살 건드는 거죠. 뭐 하도록, 대항하도록 건드는 겁니다. 자, 캄비세스가 이집트 아마시스 왕에게 그 딸을 나에게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결혼하자라는 그런 결혼 동맹이 아니라 첩으로 보내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집트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 공주가 뭐가 돼요? 첩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제한이죠. 그런다고 안 보낼 수도 없어요. 왜? 또 뭐 핑계 대서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마시스가 꾀를 냈는데 자기가 정복했던 성경에 호브라라고 나와 있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제 정복을 하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그 사람의 딸을 갖다가 자기 딸이라고 속여가지고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공주가 온 게 아니라 패전했던 지난 왕조의 공주가 지금 온 거죠. 그거 들통이 나요, 안 나요? 들통 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뭐가 됩니까? 이것이 이제 전쟁의 이유가 되는 거죠. 뭐 그 이야기는 이집트는 약간 다른 이야기했다는데 그냥 생략하겠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캄비세스는 이제 이집트로 정복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거죠. 감히 나를 무시하고 속였고 패장의 패군의 그 딸을 갖다가 나한테 주는 이런 행동을 했다 해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갑니다. 이게 이제 바로 옆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몇 개월 걸리는 거예요. 이스라엘까지 한 4개월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 걸리겠어요? 한 5, 6개월 이상 걸리는 거리를 이제 정복을 하러 군대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아마시스 왕이 죽었어요. 이게 옆 동네 가는 게 아니라 한참 가다 보니까 이미 이 문제를 일으켰던 그 왕은 죽었고 그의 아들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의 아들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펠루시움이라는 그 이집트의 그 마을이 있습니다. 그 성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탁 진을 치고 대적을 하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신성시하냐면 고양이를 신성시해요. 성을 정복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고양이를 신성시한다는 것을 알고 이 캄비세스 2세가 두 가지 작전을 펼치는데 하나는 그 방패 있잖아요. 위에서 이제 화살을 쏘니까 방패를 갖다가 고양이 그림으로 싹 도배를 시켜요. 그러니까 신성시하는 고양이를 향해서 뭐를 못 쏴요? 화살을 못 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고양이는 있는 대로 다 긁어 모아 가지고 군대 앞에다가 다 전열해 놓는 거예요. 공격을 못 하게. 뭐 그런 어떤 술수를 써 가지고 결국 이 펠루시움이 이 캄비세스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맙니다. 함락이 되고 이제 캄비세스에서 이 점령을 했던 그 사람은 분이 안 풀렸어요. 누구에 대한 분이 안 풀리냐면 그 아마시스에 대한 분이 안 풀립니다. 그래가지고 무덤을 찾아가요. 어디가 무덤인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부관 잠시를 하는 거죠. 시체를 갖다가 이제 욕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은요 시체에 대해서 굉장히 성의를 다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며칠간 장례식을 한다고요? 70일간 장례식해서 이 미이라를 만드는데 그 정도 성의를 드리고 있는데 방부 썩지 않게 하려고 그걸 갖다가 이제 다 꺼내 가지고 참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이 나오게 될지 이해 가시죠?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 갈빗대 3개 해당되는 이집트마저 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성경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갈빗대 3개를 가지고 했다라는 거. 여기서 만족을 하고 왔으면 좋을 텐데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아프리카 땅에서 이집트는 아프리카 땅의 초입이죠. 더 나가고 싶은 거죠. 여기까지 온 김에 어디를 가고 싶냐면 이제 에티오피아까지 정복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에티오피아에다가 사절단을 보냅니다. 자, 에티오피아 왕은 이 사절단이 왔는데 그냥 평화적으로 온 것이 아니고 정복을 목적으로 왔다라는 것을 알고요. 활을 한 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전하죠. 이 활을 당길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라면 한번 싸워주겠다. 만약에 이 활도 못 당길 정도면 애송이니까 뭐해라? 집에 가라. 라고 이제 하는 거죠. 자,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체격이요 되게 큽니다. 그 사람들 체격이 상당히 키도 크고 덩치도 큰 사람들이라서 막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이 활을 갖다가 이제 전에 사신이 와서 전달을 받은 거죠. 자, 캄비세스 이 사람이 딱 보니까 활 보니까 어때요?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걱정했을까요? 뭐 저 정도 활이야 하면서 가져와라 하면서 이제 당겨보는 거죠.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활이. 그래가지고 그냥 낑낑 힘만 쓰고 있는데 그때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그 동생 누구요? 스메리디스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스메리디스가 또 나서네요. 나서가지고 뭐 했을까요? 형님 안 돼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혹은 이제 나서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큼 당겼대요? 기록까지 나와 있어요. 한 37cm 정도까지 이렇게 당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둘이만 있었을까요? 그거 당길 때 신하들 다 쳐다보고 있었죠. 자, 누가 그러면 이제 얼굴이 빨개지겠어요?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캄비세스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 스메리디스를 어떻게 했겠어요? 여기 계속 놔두다가는 창피하니까 너 가. 어디? 너 페르시아로 가. 자, 지금 궁궐이 비었잖아. 야, 두 형제 다 여기 왔으면 안 되니까 너는 가서 본국 지켜. 좋은 명분이죠. 속셈은요. 가는 길에 죽여버리려고 계획을 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동생을 갖다가 보내는데 이것 말고도 전쟁을 하자고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스메리디스는 자꾸 이것을 이제 말리는 겁니다. 우리가 에티오피아 보고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집트 정복으로 왔으면 됐죠. 이제 돌아갑시다 하는데 지금 화는 화대로 났고 말리는 동생은 더 밉고 그러면서 너 집에 가 돌아가라고 명령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동생을 돌려보내고 누구를 딸려 보냅니까? 암살자를 딸려 보내는데 그 암살자 이름이 프렉사스페스라는 그 암살자를 딸려 보내서 스메리디스를 죽이고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스메리디스는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고레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캄비세스 2세하고 스메리디스입니다. 근데 지금 스메리디스는 형한테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딸도 있었어요. 고레스에게 딸도 있었는데 딸이 이제 3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3명을 동생들을 전부 다 여동생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뭐 이때 당시에는 뭐 그런 일이 어렵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그 여동생 중에서 아내가 된 여동생 중에서 이제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제 막 바가지를 긁은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아내마저 이렇게 죽이는 이런 잔혹한 행동을 하는데 역사는 얘기합니다. 캄비세스가 간질병을 알고 있었다 하면서 그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런 이 에티오피아의 그 활 하나로 인해서 자기 동생도 다음에 자기 아내였던 자기 여동생까지도 이렇게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고 계획대로 에티오피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이 계획을 하고 온 게 아니라고요. 에티오피아를 갈 생각을 하고 온 게 아니고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갑자기 준비들이 제대로 안 되어진 가운데 화는 화대로 났고 동생까지 죽인 마당에 꼭 이겨야겠고 시간 끌기도 어렵고 그래서 바로 출정을 하는데 문제가 뭡니까? 거기가 무슨 땅이라고요? 아프리카 땅이라고요. 아프리카 땅은 이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땅이라고요. 무엇을? 물론 이쪽 땅도 사막이나 그런 모래바람이 있지만 여기 아프리카는 또 다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에티오피아 정복길에 나섰는데 제대로 준비 안 됐다겠죠. 5분의 1은 식량이 5분의 1도 안 가가지고 식량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싸울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해놓고 오면 우물 막아버리고 확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열심히 쫓아갔는데 없는 거죠. 우물을 왜 막았겠어요? 물 먹지 말라고. 그 사막에서 지나가는데 물도 못 먹게 하니까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또 쫓아가면 싹 마을 비우고 또 싹 옮겨가고. 지형을 알아요. 지금처럼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지도가 있어요. 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갈수록 군대들이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되냐면 군인들끼리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비 뽑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면 뽑히면 그 사람이 오늘 저녁 식사 메뉴가 되는 거죠. 먹을 게 없으니까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 상황까지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캄비세스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게 되죠. 지금 에티오피아 가가지고 망신만 쫄딱 당하고 왔죠. 그래서 돌아왔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축제를 벌였냐면 거기에 황소가 한 마리가 태어났는데 털이 검고 이마에 세모 형태의 흰 점이 있고 등은 독수리 같고 꼬리는 쌍털로 되어 있고 혀에는 매듭이 있는 이 황소가 출현한 거예요. 이 황소 이름이 아피스라는 신인데 정말 희한한 황소가 태어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축제의 분위기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축제를 보고 있는 캄비세스의 눈에는 그 모습이 뭘로 보였을까요? 자기가 전쟁에서 지고 온 것을 축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지고 왔으니까 저들이 웃는 모습이 자기를 마치 비웃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황소를 갖다가 칼로 찔려서 죽여버립니다. 이집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이제 막 분은 나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막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왜? 이 신으로 여겼던 이 아피스는 신이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신으로 여겼던 이 황소가 죽은 것은 곧 이집트의 왕이 죽은 것과 같은 것으로 여겼던 이 사람들이 저 무지막지한 캄비세스가 그렇게 자기가 기뻐했던 아피스를 죽이니까 혼란에 빠지게 되죠. 환영받지 못하는 거죠. 자, 이건 나중에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요. 나중에 이 이집트 땅을 누가 찾아오게 되냐면 알렉산더가 찾아오게 돼요. 알렉산더가 찾아오는데 지금 페르시아 왕에 대해서 무슨 감정을 갖게 되겠어요? 완전히 반감을 갖고 있는 거죠. 부관 참시했지 미이라를 갖다가 다음에 소중히 여겼던 아피스 황소를 죽여버렸지.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왔을 때 이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알렉산더가 이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알렉산더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해방군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대하지 않고요 환영을 해줬다고요. 이게 누가 뿌려놓은 씨앗 때문에 캄비세스 2세가 뿌려놓은 그 씨앗 때문에 알렉산더는 그냥 어부지리로 이집트 사람들한테 환영받으면서 입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캄비세스의 이 만행은 알렉산더에게는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되기도 했죠. 자, 결국 이제 캄비세스가 에티오피아 정복도 못했죠. 이집트에서는 그 만행으로 온갖 미움을 샀죠. 그런데 더 안 좋은 것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본국에서 그 바벨론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지금 캄비세스가 스메르디스가 왕 선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캄비세스 입장에서는 지금 스메르디스를 어떻게 했죠? 아까 부활을 통해서 죽였잖아요. 죽였는데 지금 소문은 뭐가 와요?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 장수를 갖다가 불렀겠죠. 너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이 소문은 뭐고?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죽였습니다. 그때 카메라만 있었어도 확인이 바로 가능한데 없잖아요. 아무것도. 제가 분명히 죽였습니다. 너 분명하지? 정말 분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알았다 해가지고 그냥 퇴각 명령을 내려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스메르디스가 왕으로 된 게 아니라 스메르디스랑 너무나 닮은 제사장 그룹, 예언자 그룹에 해당되는 이제 마고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스메르디스 흉내를 내면서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고레스의 아들처럼 행세를 좀 한 거였어요. 스메르디스는 캄비세스에 의해서 어쨌든 죽임을 당했고, 자, 그러면서 이제 스메르디스가 이 군대에게 명령을 보낸 겁니다. 왕은 이 페르시아의 왕은 누구다? 나 스메르디스다. 지금 너희들 캄비세스를 따르고 있는 그 군사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캄비세스가 아닌 나의 명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캄비세스 입장에서는 이제 화가 더 나겠죠. 그래서 군인들을 이끌고 급하게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다가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쉬게 되죠. 쉬는 게 이 마음이 안 편하죠. 그러니까 또 다시 일어나서 가고 그러다가 참 어이없게 죽는데요. 이렇게 말 타다가 가끔씩 보잖아요. 이게 칼을 착 들고 뭐 하죠? 전진하죠. 그러고 나서 또 멋있게 칼을 어떻게 해요? 칼집에 꽂아야 하잖아요. 그래 가잖아요. 근데 칼집에 꽂는데 말 위에서 타다가 꼽는데 제대로 꼽는 게 아니라 꼽다가 허벅지를 찔렀단 말이에요. 이 칼로. 근데 그게 칼에 그때 소독이 제대로 안 됐겠죠. 이게 얼마나 사람을 죽였겠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파상풍이 걸려. 그래서 허무하게 20일 후에 죽어요. 아버지도 참 허무하게 죽는데 캄비세스 2세도 참 허무하게 죽죠. 그럼 결국 이제 방법은 뭡니까? 그 땅에 이제 이 가짜 스메리디스라는 것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진짜 왕이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자, 이 오타네스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바로 이 스메리디스 첩으로 살고 있는데 구별법이 있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구별법. 자기 딸한테 은밀하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진짜 스메리디스는 두 귀가 있고 가짜 스메리디스는 한 귀가 없었대요. 그래서 잠잘 때, 근데 평소에는 이게 모자 쓰고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언제밖에 못 봐요? 잠잘 때. 근데 잠잘 때는 누구밖에 못 봐요? 부인. 그러니까 이 첩으로 들어간 혹시 왕이 네 처소에 머물러 오면 왕을 재우고 잘 봐라. 귀가 두 개가 다 있는지 아닌지 이 명령을 시켜요. 그리고 오타네스 딸이 이제 그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죠. 잠자고 있을 때 삼손은 머리가 묶였지만 이 사람은 머리를 들쳐가지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뭘? 귀가 다 있는지 없는지. 결과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가짜라는 사실을 이제 아버지한테 알립니다. 이 오타네스는 누구였냐면 우리 페르시아 에스더서에 7현인 나오죠. 페르시아의 7현인. 왕실에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었던 사람. 왕비도 못 가는 자리지만 그러나 7명에 대해서는 언제든 출입이 가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타네스라는 사람이었어요. 나머지 사람들하고 이제 6명이 남았죠. 그 사람들한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지금 스메리디스는 가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해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황제편에 있었던 신하들이 있고 이걸 알고 이걸 다시 바로 잡으려는 이쪽에 7명의 현인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실권은 누가 갖고 있냐면 이 스메리디스 왕권 쪽에서 갖고 있고요. 함부로 잘못 캐려고 했다가는 이제 뭐 하게 돼요? 죽임을 당하는 거죠.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 마고스들이 또 하나의 계책을 세우는데 아까 스메리디스를 죽였던 프락사스페스를 이제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회유책을 벌여서. 왜냐 이 사람이 이제 폭탄선을 얹게 되면 다 들통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끌어들여서 연설을 하도록 시키는 거죠. 무슨 연설이냐면 이 스메리디스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 맞다. 진짜 고레스 왕이 아들이다라고 백성들 앞에서 좀 연설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었던 이 프렉사스페스가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잘 연설하다가 하면서 양심 고백을 해버려요. 뭐라고요? 이 사람은 가짜다. 스메리디스는 내가 왕의 명령을 듣고 이미 죽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결을 해버리죠. 자, 이런 가운데서 이 사실이 이제 그 7의 수사 현친의 7명에게 알려지게 되고 이제 반격을 하게 되면서 이 사태가 진압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마고스들은 죽게 되고 백성들한테 이제 이 사실을 알리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왕족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왕족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7명이 실권을 7명이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 7명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뭐 이미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것은 황제를 새로 뽑자라는 겁니다. 누구 중에서?
우리 7명 중에서 뽑자라는 제안을 하게 되죠.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이 나이가 좀 많이 드셨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황제를 하리요? 나는 양보하겠네 하면서 한 명이 빠져나갑니다. 대신 누구든 6명 중에서 황제가 되거든 나는 건들지 말게. 내 여성 편안히 보내주겠다는 약속만 한다면 나는 자네들이 무엇을 하든 나는 관여하지 않겠네. 그렇게 해서 6명이 약속을 합니다. 편안히 여생을 보내시죠. 6명이 이제 약속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황제를 뽑을까? 뭐 지금처럼 했으면 아마 국민투표했겠죠. 선거를 했겠죠. 근데 그런 옛날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군인들답게 결정을 합니다. 자, 우리가 새벽에 각자 말을 한 마리씩 타고 나오자. 그래서 말을 출발을 시켜서 저 해가 뜨는 쪽을 향해서 말을 타고 전진을 하자. 그러다가 신이 임명한 사람의 말은 아마도 발을 앞에 있는 두 발을 들고 포효를 할 것이다. 가장 먼저 포효하는 말을 탄 사람의 주인이 뭐가 된다? 황제가 된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6명이. 그래서 그 다음 날 새벽에 지금 이제 그 말을 준비시켜서 나오게 된 거죠. 자, 이때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리우스 왕이에요. 이 다리우스 왕이 자기 마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다가 이 순말을 타고 달리는데 앞말에 오줌을 찌끄리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아는 말, 자기 말이니까 그 말이 어쨌든 이 앞말을 이용해서 사랑하는 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그 냄새를 맡을 수 있게끔 해 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출발을 하게 되고 그 지점에 도착했을 때 다리우의 그 말이 뭐 합니까? 앞발을 확 들더만 포효를 하면서 나머지 5명이 따르던 사람들이 다 말에서 내려서 폐하 하면서 이제 무릎을 꿇게 되고 그 다리우스가 뭐가 돼요? 황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데 그때 이제 뭐 헤로도스 역사에 보면 다음 날 아침 다리우의 말이 제일 먼저 울자 하늘에서는 뭐가 쳤다고요? 천둥 번개가 치면서 왕이 된 것을 동의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 다리우가 성전 건축을 완성시켜주는 그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이 캄비세스 고레스 캄비세스 스메리디스가 그렇게 죽지 않았다면 성경에서 나와 있는 70년이라는 그 시간을 맞춰서 성전 건축을 완성시킬 수는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지금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다리오는 28살에 페르시아의 왕이 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정통성이죠. 지금 왕이 된 것은 고레스의 아들이 없어서 된 거죠. 딸들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딸은 누구의 부인이었어요? 그럼요, 캄비세스의 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다시 뭐로 하게 돼요? 자기의 부인으로 삼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레스의 두 딸을 부인으로 삼게 되고 아토사가 이제 유명한 그 왕비죠. 다음에 스메리디스의 딸도 왕비로 삼고요. 그 오타네스의 딸도 첩이었었죠. 그도 아내로 맞습니다. 아내가 몇 명이 된 거예요, 순간에. 이걸 가리켜서 무슨 결혼이라고 그래요? 정략 결혼을 하는 거죠. 왜? 정통성. 그리고 누구도 자기의 이 왕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딸들을 이렇게 데려와서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장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 이따 뭐 자세히 보겠지만 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리오 왕 밑에 잠깐 뭐 있죠? 이게 지금 가짜 스메리디스입니다. 발로 밟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걸 갖다가 부조로 새긴 거예요. 얼마요? 자기 키는 원래는 1m 73밖에 안 되는데 높이 7m짜리 이게 7m짜리에다가 이제 이렇게 새겨서 사람들한테 자신이 왕이 된 정당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이건 잠시 좀 보고요. 자,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6명은 동의를 했잖아요. 근데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동의했을까요? 아니죠. 왜 갑자기 왕조가 바뀌어요? 고레스 왕조로 쭉 내려오다가 왜 다리오 왕조로 확 바뀌냐고요. 그러면 뭐 하기 딱 좋아요? 반란 일으키기 딱 좋다고요. 저것은 정통성 있는 왕이 아니다 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일제히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리오는
초반에 뭐 하기 바빴어요?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바빴어요. 그가 쓴 비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음은 내가 아우라 마즈다. 혹시 이제 세계에서 배우시면 조로아스터교라고 있어요. 페르시아의 종교입니다. 그 대표적인 신인데 아우라 마즈다의 은총 아래 왕자에 오른 후 1년 안에 행한 일이다. 나는 19번의 전투에 참여했고 아우라 마즈다의 은총으로 인해 그들을 참패시키고 9명의 왕들을 생포했다. 몇 명이요? 몇 명? 9명. 왜냐하면 이따 나오니까 기억하시라. 9명의 왕들을 생포했다. 저항했던 반란을 일으켰던 지방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엘람, 메데, 아르메니아, 아시리아, 이집트, 파르티아, 마르기아나, 아라초시아, 스가르티아, 수구다. 뭐 이렇게 하면서 쭉 반란 일으켰던 나라들 쭉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다 진연합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리오는 이집트의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출정을 하기도 했고요. 갔더니 아피스의 죽음을 그들이 애구도하고 있죠. 아피스 누가 죽였다겠어요? 캄비세스 2세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금화 100달란트를 갖다가 줍니다. 이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황제는 참으로 어떤 왕보다도 아피스를 사랑하였다. 이러한 좋은 평을 일단은 듣는 거죠. 전쟁이 이기려면 민심부터 수습을 해야 되니까. 다음에 이제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 다리오 왕이 좋은 인상을 줬다고 해서 조각상이 새겨진 것도 발견을 했다라고 하고요. 또 운하까지 건설한 사람이 바로 이 다리우스 왕입니다. 이 다리우스 왕의 치적은 되게 많아요.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시작했다면 다리우스는 페르시아를 부강하게 만든 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보셨던 그 벽화 있었죠. 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나오는데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심상치 않은 비석을 발견한 헨리 롤린스는 이 비석에 새겨진 글씨가 3개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등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비석의 글씨를 탁권하고 해독을 시작했답니다. 비석에는 고대 페르시아어, 엘람어, 아카드어가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같은 내용을 다른 언어로 기록한 것이었어요. 헨리 롤린스는 고대 페르시아어, 엘람어, 아카드어 순서로 해독을 시작했어요. 헨리 롤린슨이 3개의 언어를 해독하는 방법으로 왕이라는 단어를 찾아볼게요. 비문의 첫 문장입니다. 나는 다리우스, 위대한 왕, 왕 중의 왕, 페르시아의 왕이다. 고대 페르시아어에서 왕의 단어를 표시해 볼게요. 헨리 롤린스는 같은 방식으로 엘람어와 아카드어에서 왕이라는 단어를 찾아냈어요. 4개가 나오면 그것이 그 단어라는 얘기죠. 베리스톤 비문에 조각된 다리우스 왕과 반란군. 페르시아 제국의 캄비세스 2세가 세상을 떠나자 동생 스메르디스가 왕이 되었어요. 캄비세스 2세와 정복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다리우스는 스메르디스가 가짜라고 주장하며 스메르디스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왕이 되었지만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다리우스는 반란을 제압하면서 결심했겠죠. 다시는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겠다. 반란을 제압한 다리우스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높은 절벽에 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도록 이 비석을 세웠답니다. 비문의 내용은 9번의 전쟁을 치르고 9명의 반란군의 우두머리를 처형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실물 크기의 다리우스 왕이 오른발로 가짜 스메르디스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 뒤로 나머지 9명의 반란군들이 손에 밧줄이 묶인 채 다리우스를 향해 일렬로 서 있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게 베이스톤 비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비문이고 이걸 통해서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고대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오는 계속해서 이제 페르시아를 통치하기 시작하는데요. 전체를 20개로 나눕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은 몇 도로 나눴다고 그랬죠? 에스더 1장에 127개로 나눴다고 하는데 그 앞서서 다리오가 20개로 나눴다고 해요. 각 지역에 총독을 둡니다. 그리고 세금을 과세를 하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정책은 뭐냐면 세금 정책이었다고 했죠. 아수르의 정책은 혼혈 정책이었고요. 민족이 섞이지 못하도록 그 연합해서 민족이 독립운동 못하도록. 바벨론의 정책은 포로 정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페르시아의 정책은 고레스부터 시작해서 돌려보내서 거기서
경제력을 살려서 세금 바쳐라라는 그 정책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과세 제도를 실시하게 되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저는 군인이 아니라 경제인이다라고 이렇게 좋은 말로 경제인, 좀 나쁘게 말하면 장사꾼이다라고 별명을 들었고요. 무게와 측량을 표준화하고 화폐를 주조합니다. 우편 제도를 실시했어요. 몇 년 전이란 얘기예요? 약 2,500년 전에 우편 제도를 실시했다고요. 다음에 왕도를 건설하는데 이 거리에 대해서는 뭐 2,400km다, 2,700km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왕도를 건설하는데요. 어디에서 어디까지냐면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리디아까지 이 선이 있죠. 고속도로를 요즘으로 하면 고속도로를 건설을 한 거예요. 뭘 가지고요? 돌 깔아 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왕의 명령이 즉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써먹은 게 누구예요? 아하수에로가 하만의 그 계략을 담아가지고 그 조서를 갖다가 127도에 쫙 뿌렸을 때 사용했던 도로가 누가 닦아놓은 도로예요? 바로 그의 아버지 다리우스가 닦아놓은 그 길을 갖다가 제대로 사용을 한 사람이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왕도를 건설하고요. 홍해까지 무역 확장하고 페르세폴리스라는 굉장히 큰 성을 건축을 하게 되면서 왕권의 위험을 높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고 하는 것이 이제 왕권을 세우기 위한 그런 정책 중 하나인데 우리나라 왕은 참 순해요. 그 정도 보면 왜 순해요? 결국 막 백성들한테 그 갑자기 동전 발행해가지고 세금 걷어가지고 지어놓은 것이 경복궁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외국 가서 보면 그 규모가요. 경복궁은 초가집만 해요. 그냥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왕들은 참 순했다. 외국의 그 통치자들에 비하면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다리우스에 있어서 가장 큰 타격은 뭐냐면 그가 아까 이제 지도에서 여기까지만 갔으면 괜찮은데 여기까지는 자기 땅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까지 넘보려고 했냐면 여기까지 지금의 그리스 땅까지 이제 넘보려게 됐죠. 그 이유는 있습니다. 여기가 이쪽이 그 이오니아 반도라고 제도라고 하는데 여기에 원래가 그리스 땅이었어요. 그리스 땅. 그리스 식민지였다고요. 근데 페르시아가 여기를 다 먹어버리니까 아테나가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가 기분 안 좋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300이라는 영화 가서 보게 되면 그리스한테 가서 스파르타한테 가서 항복을 요청합니다. 뭘 바치라고 해요? 물과 흙을 바치라고 그래요. 그건 항복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거절을 합니다. 스파르타에서는 사절을 갖다가 죽여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자, 그러면서 이제 3번에 걸쳐서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전쟁은 BC 492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갔는데 전쟁도 제대로 못하고 파도에 의해서 300척이 배가 그냥 쑥 들어가 버렸어요. 여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까지 전쟁은 배 탈 일이 없어요. 다 내륙이잖아요. 근데 여기 건너가려면 무조건 배를 타야 되니까. 근데 풍랑이 일어서 300척을 잃어버리면서 싸우지도 못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들은 우리는 분명히 3번 싸웠다고 하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2번밖에 기억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싸우려고 왔다가 지네들끼리 죽고 돌아가 버렸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싸움이 BC 490년에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마라톤 전투. 마라톤은 지명 이름이죠. 자, BC 490년에 다리우가 군대를 이끌고 출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마라톤 전투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겨져요. 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 상황을 잠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마라톤 지역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드로아에서부터 이제 지난번에는 어떻게 갔냐면 여기서부터 배 타고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풍랑 만나가지고 300척 잃어버리니까 이번엔 전술을 바꿨어요. 어떻게 가자? 이번엔 그냥 다이렉트로 가자 그랬어요. 이 다이렉트로 가서 물론 잘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라톤 전투에서 이제 아테네군하고 맞붙게 되는데 거기에서 페르시아 대군이 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 있죠. 유명한 사람 마라톤에 창설하게 된 피디피데스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아테네에 대해 보고하는 거죠.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뭐라고?
예, 아테네가 이겼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됐대요? 죽었다고 그래요. 40km 열심히 뛰면 죽을까요? 그 전에도 뛰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전에 어디 뛰었냐면 이 아테네에서 페르시아까 저기 스파르타까지 뛰어서 왔어요. 구원병 요청하려고. 근데 구원병 요청 안 하고 다시 돌아왔겠죠. 이번에 마라톤으로 뛰어간 거예요. 또 갔다가 다시 승전 보고 하니까 흔히 이제 너무 과로한 거죠. 그래서 아마 죽었다는데 그것도 뭐 이 사건이 있은 지 한 600년 이후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되었다고 해서 그런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는데 아무튼 이 피디피데스는 이 사건으로 해서 유명해지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마라톤 전투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냐면 페르시아는 15,000명이 출전을 했고 아테네는 한 10,000명 정도 출전하는데 피해 규모를 보니까 페르시아가 6,400명이 죽어요. 다음에 아테네는 192명이 죽습니다. 자, 192명 죽었는데 6,400명 죽었으면 어때요? 완전 참패죠. 그때 이제 유명했던 장군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밀티아테스라는 이 사람이 마라톤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후에 아테네에서 이제 유명해지게 되는데 아테네는 약간 좀 이상한 나라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무리들보다 약간 튀어나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리더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를 잘라요. 그래서 추방을 시켜요. 똑똑하면 추방시키고 똑똑하면 제거시키는 그 기질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다 평등하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밀티아데스도 이제 그러한 나라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참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죠. 이게 지금 그 192명의 죽은 사람들을 유로하기 위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그 무덤 있죠. 남원에 가면 있죠. 만인의 총 그런 식으로 이게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저희들이 이제 그때 직접 가서 봤는데 이 높이가 9m 정도 되고요. 이 직경이 한 150m 돼도 되게 거대한 무덤굴을 만들어 놓고 벌써 이게 몇 년 전 사건이에요? 약 2,500년 전 사건이라고요. BC 490년이니까 지금 2022년이니까 2,500년도 더 넘은 이 사건을 지금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그 근처에 가면 그 승전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원래 이만했던 것이 이만큼밖에 안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라톤 대회가 생기게 된 그 출발선이 있죠. 바로 이제 여기 이 지점이 여기예요. 여기에서 이제 출발해서 아테네까지 가는데 40이라고 써 있는데 원래는 40km 뛰었다 그러죠. 나중에 이제 영국에서 뭐 마지막 피니시를 여왕인가 누가 봐야 된다 해서 돌려가지고 42.195가 됐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던 경기. 근데 이제 아이러니는 이 마라톤을 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마라톤 선수가 없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있죠.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황영조, 뭐 손기정 선수부터 시작해서 또 뭐 요즘 최근에 뭐 이봉주 선수가 있는데 마라톤 선수가 없는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페르시아의 후예들 이란입니다. 이란은 마라톤 선수가 없어요. 왜? 자기 민족의 부끄러움이잖아요. 그 큰 나라가 그 조그마한 나라한테 지고 왔어. 근데 마라톤 선수만 없는 게 아니라 이란 테헤란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어요. 그때 종목이 하나 사라졌어요. 무슨 종목이 사라졌을까요? 마라톤 종목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란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아예 마라톤을 꺼내지 못하게 이 자기 다리우스 때문에 이 마라톤 전쟁이 지면서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다리우스입니다. 이란에 있는 그 테헤란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다리우스 굉장히 그들에게 이제 위대한 인물이죠. 왕이죠. 업적이 많습니다. 마라톤에서만 앉았으면 더 위대해졌을 텐데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2,500년이 넘었는데 무늬 하나를 보면요 대단해요. 이게 지금 나무가 아니고요 돌이거든요. 이렇게 깎아낼 수 있었다는 거 대단한 기술 아닙니까? 대리석에다 이렇게 무늬를 넣을 정도의 솜씨를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죠. 그 앞에 또 이란의 그 페르세폴리스 궁전에 가면 다리우스가 이렇게 있고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뒤 이어서 등장하는 것이 이제 크세르크세스 우리는 아하수에로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왕이죠. 그의 아버지의 꿈이 뭐였을까요?
그리스 정복 거기에다가 대패를 당했으니까 아버지가 유언할 때마다 아버지는 그래서 뭐 역사가에 의하면 다리우가 이 마라톤 전쟁에서 돌아와서 신하한테 늘 옆에서 해주는 말이 있었다잖아요. 그리스를 기억하라고, 그리스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잊어버릴까봐 그걸 늘 말해주도록 했다라는 것도 하고 그의 아들에게 자기 유언이 저 그리스 정복하라는 겁니다. 자, 또 왕이 죽으니까 이집트 반란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바벨론도 반란을 일으키는데 다 아하수에로가 점령을 하고요. 문제는 이제 490년 후 10년 후에 480년이죠. 세 번째 전쟁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3차 전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 세계 3대 해전에 들어가 있는 살라미스 해전이 이 전쟁에서 이 전쟁 이름이 살라미스 전쟁이 됐다는 거고요. 이거보다는 덜 알려졌는데 영화가 나오면서 알려진 전투가 있어요. 영화 300이라는 영화 나오면서 테르모필레 전투,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이 페르시아 군대 화살을 페르시아 군대가 화살을 쏘아 보내는데 분명히 낮이었는데 화살 때문에 밤처럼 캄캄해졌다. 얼마나 화살이 많았으면 해를 이렇게 가려버릴 정도의 화살을 쏟아 부었는데 장장 그 많은 군대를 300명 데리고 일주일간을 버텨냈다. 그것도 이 반역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더 버틸 수 있었는데 그 영화에 보면 그 반역하는 그 꼽사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 의해서 결국 일주일 만에 더 전멸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건 살라미스 해전이고 영화가 나오면서 알려진 게 이제 테르모필레 전투 이 전투가 있었고요. 결국 이 전투에서 패배를 당하게 되고 육군을 남겨두고 이 아하수에로 돌아가는데 육군마저도 결국 패배를 당하게 되고 그 아하수에로 왕은 궁정에 들어가서 자기 부하와 왕자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살라미스 해전 싸움인데요. 이제 이게 살라미스 해협입니다. 여기에서 싸운 거예요. 자, 배는 군대의 수를 잠깐 비교해 보면, 자, 페르시아의 군대는 1,200척이라고도 하고요. 이건 좀 뻥튀기다. 너무 부풀렸다. 그래서 한 600에서 800척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그리스 아테네의 배는 300에 300척, 400척이 채 못 듭니다. 1,200척이라면 3대 1이고요. 600척이라고 해도 2대 1이죠. 수적으로는 완전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거기에서 페르시아군은 200척을 잃어버리게 되고 아테네는 40척밖에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이 전쟁도 누가 이기냐면 그리스 아테네가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숫자 3번이라고 써 있는 데 있죠. 이 3번 지역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 전쟁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왜 구경했을까요? 당연히 이길 걸로 알았으니까. 근데 자기 적들이 이렇게 적들에 의해서 자기 나라가 패배하는 것을 보면서 땅을 쳤던 사람이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게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영화 300에 나오는 어떻게 잘생겼나요? 이건 이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너무 이 왕을 이상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괴물처럼 표현해놨고요. 주인공이 이 스파르타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안 좋게 표현을 해놨고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 뭐 영화 속의 장면 보면 막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표현을 했는데 헤로도토스는요 이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수많은 남자들 가운데 외모와 풍채로 말하자면 크세르크세스만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는 누구도 없었다. 그러니까 남자가 봐도 정말 멋진 남자였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그림만 가지고는 그렇게 멋지다라고 표현할 수 없을 모습이죠.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다. 홀딱 반할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헤로도토스는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게 지금 테르모필레 전투예요. 지금은 다 이렇게 육지가 돼버렸는데 예전엔 육지가 아니고 얘가 바다였다라는 겁니다. 바다는 그냥 바다인데 그냥 시원한 바다가 아니고 온천이 나오는 바다였어요. 떨어지면 뜨거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처음 갔을 때 거기 가서 노천 온천탕이에요. 온천도 했는데 그런 정도로 이렇게 지형이 좀 바뀐 거죠. 이게 지금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이고요. 그 밑에 이제 비문이 써 있습니다. 이 레오니다스의 유언인데요. 나그네여 스파르타 사람들에게 전해다오. 조국의 명령에 순종한 우리가 여기 잠들어 있다고. 그들은
300명이 함께 죽으면서 이곳에서 이 전쟁의 한 장면이죠. 이 페르시아 끝도 보이지 않는 이 페르시아 군대에 맞서서 싸우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하수에르 왕의 아들이 바로 아닥사스다 1세. 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귀환하도록 해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성벽이 더 완공이 되고 다음에 에스라는 성경으로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었던 사람 바로 이게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세계사에도 중요한 것은 이 칼리아스 평화 조약인데요. 지금 몇 번 졌다고 그랬어요? 492년 한 번, 490년에 마라톤 전쟁에서 지고 480년에 살라미 세전에 지고 자 그러면서 두 나라가 이제 서로 싸우지 말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아쉬웠을까요? 페르시아가 아쉬웠다라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그래서 칼리아스 평화 조약을 채우는데 이 칼리아스가 누구냐면 이제 장군이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침입하지 말자. 이 땅, 네 땅 딱 가르마 타고 더 이상 넘어오지 말자. 그런데 페르시아 쪽으로 나라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은 조약인데 그만큼 나라가 힘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넣어드린 것은 페르시아 그 왕들의 이름이 뒤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정리를 해서 드린 거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는 망하게 되는데 페르시아의 가장 마지막 왕이 다리우스 3세라는 거. 그리고 그를 이긴 사람이 이게 누구라고요? 알렉산더라는 거. 알렉산더에 의해서 다리우스 3세는 몇 번을 져요? 다리우스 3세라고요. 3세. 몇 번 져요? 3번 져요. 3번을 져요. 그래서 3번 지면서 결국 나라가 페르시아가 아닌 어디로? 헬라로 넘어가게 돼요. 자, 성경에서는 나중에 보겠지만 이게 바로 양이고요. 양. 여기는요. 염소. 뿔 달린 염소. 그래서 둘이 싸우는데 누가 이겼다 그랬죠? 뿔 달린 염소가 이겼어요. 바로 알렉산더의 헬라가 이겼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페르시아 역사가 다 끝났고요. 이제부터는 다음 시간부터는 헬라의 역사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1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